안녕하십니까. 신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는데요. 발트해 입구의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이 아주 성능 좋은 대함 미사일들 다 지금 샀죠. 폴란드는 NSM, 그리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가브리엘5, 블루스피어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데, 자, 흑해에서도 루마니아가 NSM 샀어요. 그런데 루마니아에 이어서 흑해 입구에 있는 나토 국가죠. 불가리아도 NSM 산다. 이야, 흑해 함대 지금 거기 생존되겠습니까? 이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지금 드론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드론 잼버가 많이 나오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광섬유로 유선 유도하는 드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 유선 유도는 광섬유를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유도 이 작전 거리가 짧았어요. 그런데 작전 거리를 대폭 늘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광섬유 드론 키트가 나왔어요. 이른바 브레이브 1이라고 하는 키트인데, 와,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드론 때문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러시아 흑해 함대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흑해에 연한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가 러시아 해군 전투함이 방어할 수 없는 신형 NSM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시작한 데 이어 인접국 불가리아도 NSM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불가리아의 NSM 미사일 판매 요청을 승인하고 해당 사안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번에 판매되는 NSM은 적대 세력을 억제하고 나토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현지 시각 7월 21일자로 미 의회에 불가리아 NSM 판매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됐다면서 불가리아의 이번 NSM 도입이 나토의 방어력 향상과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3개의 NSM 해안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는데요. 불가리아 측이 구매하는 패키지에는 미사일 발사 차량과 표적 획득을 위한 링크 16 다기능 정보 분배 시스템, 사격 통제소와 발사 차량, 예비 탄약 차량, 다량의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SM 미사일은 시스키밍으로 비행할 때 185km, 고고도로 비행할 때 무려 555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흑해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 해군에 2개 포대가 공급된 NSM과 함께 운용될 경우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흑해 함대에 배치된 러시아 전투함 가운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저피탐 설계와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비행 능력을 갖춘 NSM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군함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흑해 함대, 흑해에 남아있는 전투함들을 전부 카스피해로 옮기고 부대 이름도 카스피 함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NSM,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개발해서 지금 미국의 레이션하고 공동 생산하는 바로 그 대함 미사일이죠. 이걸 또 이제 개량한 게 JSM이고, 자, 이 NSM을 루마니아에 이어서 흑해에 있는 불가리아도 산다라는 거예요. 자, 폴란드군의 NSM 해안방어 시스템 포대 구성을 보면, 자, 이렇게 발사 차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박스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격 통제, 데이터 링크 이런 거 하는 차량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포대를 루마니아는 2개 포대, 그리고 이번에 불가리아가 3개 포대를 사기로 했다. 루마니아는 계약을 했고, 루마니아는 지난 2021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가리아가 계약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흑해 함대가 NSM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NSM은 스텔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피탐 설계해서 RCS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이라고 해서 이 파도에 납작 붙어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 파도를 딱 보고 이게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저기까지 날아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일렁일렁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갔을 때 185km. 그러면 파도의 엄청난 이 난반사에 가려서 딱 붙어서 날아오니까
레이더가 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그냥 쑥 들어와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 또 고고도로 날아갔을 때는 555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여기 위에 있는 루마니아가 2개 포대,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제 3개 포대를 사면, 불가리아 여기 바르나 지역에 만약에 배치를 했다 치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까지가 전부 사거리에 들어와요. 555km 기준으로. 그러면 세바스토폴 서쪽으로는 흑해 함대가 갈 수가 없어요. 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NSM 때문에. 그러면 세바스토폴이 자기네들 본거지인데 여기에서 출항하면 바로 가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함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지금 현재 여기 노보로시스크로 다 도망가 있죠. 근데 노보로시스크에서도 겁이 나서 전부 또 이제 저기 카스피해 쪽으로 도망가 있죠. 앞으로 흑해 함대는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함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FPV 드론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잼의 보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 드론 잼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광섬유 유선 유도 드론 사용을 늘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존 광섬유 드론의 4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신형 광섬유 드론을 개발해 최근 야전 운영평가를 마쳤으며 해당 드론의 양산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일선 부대 대량 보급이 곧 시작된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브레이브1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형 드론은 길어야 10km 정도에 불과하던 기존의 광섬유 FPV 드론의 비행거리를 4배까지 늘린 모델인데요. 이에 따라 이 신형 드론은 어지간한 장거리 포병 탄약의 사거리인 40km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40km급 사거리를 가진 광섬유 FPV 드론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광섬유 FPV 드론이 제밍에는 강하지만 비행거리가 짧아 적의 FPV 드론이나 포병 공격에 취약하다는 야전 부대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이 신형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브레이브1의 기본형은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으로 활용되지만 여기에 탄두를 추가해 자폭 드론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이 드론의 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은 러시아군 포병 사거리 밖에서도 안전하게 대포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밍이 먹히지 않은 장거리 광섬유 FPV 드론 보급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전장에서 이러한 드론의 운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2-3년 만에 더욱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드론,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우리 군도 관심을 가지고 드론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통에 광섬유가 들어있죠. 그래서 광섬유가 쭉 풀리면서 마치 연날리기 하듯이 이제 가는 겁니다. 기존의 무선 드론들, 그건 제밍을 해버리면은 통제력을 상실해서 추락을 하거나 엉뚱한 데로 나가가 버리죠. 스푸핑 방식이죠. 자, 그래서 워낙 드론 제모, 스푸핑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유선 유도를 하기 시작했죠. 바로 광섬유 케이블 통을 달아서. 그런데 이게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찰 드론을 날려보내서 적의 포병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포병을 때리고 해야 되는데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포병이 10km 안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죠. 전선에서. 당연히 20km, 25km 이 후방에서 포병은 작전하겠죠. 그러니까 이 유선 유도 광섬유 이 정찰 드론 가지고 포병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력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브레이브1이라는 회사에서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그대로 브레이브1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통, 아까 10km 광섬유 케이블하고 조금 다르죠. 이 통, 이걸 달아서 40km까지 풀리는, 아마 40km의 광섬유가 여기 들어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멀리 날려보내고 정찰하고. 자, 유선 유도와 무선 유도의 차이는 제빙도 안 통하지만 또 이 광섬유를 통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무선에서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좀 이 데이터의 크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찰을 촬영을 하고 그걸 무선으로 보내주는데 아주 고해상도를 보내주면 화질이 너무 커서 데이터가 크니까 이 송수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해상도가 낮은 그래서 데이터 양이 적은 이런 화면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병인지 이게 뭐 전차인지 장갑차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또 숲에 숨어 있으면 이게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화질이 흐렸는데 광섬유를 하면 이제 화질도 아주 선명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일단 발견했다. 그런데 40km까지 날아왔는데 발견했다. 근데 지금 급하다. 우리 자폭 드론을 불러오기에는 무선 자폭 드론을 불러오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럼 바로 내가 들이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한 2kg 정도 되는 폭약도 장착해서 또 바로 자폭도 할 수 있는 이런 드론 키트를 만들었다. 물론 드론 형상에 따라 이런 드론에도 장착할 수 있고 저런 드론에도 장착할 수 있고 하는 키트예요. 키트.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요 키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군을 때리면 멍군 하면 또 장군. 계속 무기 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처럼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국가들은 대리로 이걸 보면서 아이고 뭐 남의 나라 이야기야.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이 지금 여기 참전해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도 이 무기 체계들 그대로 갖다 쓰겠죠.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걸 보면서 바로 그냥 빨리빨리 적용하는 그런 신속성, 즉응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무기체계 획득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오직 방산비리 방지에만 초점을 둔 무기 획득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무기 환경에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비리 너무 때려잡다가 아예 대한민국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방산비리 같은 큰 무기는 방산비리 때려잡는 그 기존 시스템대로 하고 자 이렇게 정말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이런 드론 같은 여기에는 좀 신속 예산 떼줘서 야 육군참모총장 당신은 1년에 1조 원 알아서 쓰세요. 해군참모총장 당신 또 공군참모총장 알아서 5천억씩 1년에 알아서 쓰세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